아유, 봉투가 얇은 거 보니 택도 없는 돈을 용돈이랍시고 넣었나 보네. 어유, 저 좀 밉상. 당신, 이리 줘봐요. 얼마 들었는지 나도 좀 보게. 에그머니나, 100만 원. 아이고, 우리 큰사위 통도 크지. 고마워. 잘 쓸게. 어디 보자. 우리 막내 사위도 50만 원이나 넣었네. 고맙네. 고마워. 둘째 사위 건 볼 필요도 없지. 딱 보니 5장 정도 들었겠네. 25만 원일 리는 없고 5만 원이겠구만. 에휴, 5만 원 내고 밥은 신나게 잘도 처먹네. 5만 원이요? 둘째 형님, 이번엔 좀 너무하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칠순인데 5만 원이라니 제가 다 창피해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노미선 씨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세 자매 중 둘째였으며 아버지는 회사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는 전형적인 주부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노미선 씨는 부모님과 자매들 사이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둘째라는 위치는 때때로 그녀에게 미묘한 감정을 남기곤 했습니다. 첫째 언니는 언제나 부모님의 기대와 관심을 받는 존재였고 막내 동생은 귀여움과 애정을 독차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낀 둘째 미선 씨는 특별한 역할이 없어 가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정은 매우 화목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했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몰두하며 세 자매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미선 씨는 부모님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자라났으며 가족들 간의 유대감도 강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미선 씨는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으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매들과 함께 뛰놀기도 했지만 비교적 차분한 그녀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성실한 태도와 책임감을 가진 학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그녀의 성격을 존중해 주었고 그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미선 씨는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거나 아버지의 일을 궁금해하며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려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고 그 덕분에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미선 씨의 아버지는 호탕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항상 여유롭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딸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정한 말을 건넸고 가끔은 그녀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린 미선 씨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딸들에게도 늘 남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약간 속물적인 성격을 가진 어머니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특히 첫째 딸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강하게 독려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가끔은 아이들에게 압박감을 주기도 했지만 그만큼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미선 씨는 아버지의 호탕한 성격과 어머니의 현실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고
자라면서 두 부모의 장단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배려심과 따뜻한 성격은 그녀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어머니의 현실적이고 다소 까다로운 면모는 그녀가 세상을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보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미선 씨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성실하게 학업에 임했고, 그 결과로 대학 입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게 되면서 미선 씨는 새로운 환경과 더 큰 자율성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대학에서는 자신의 전공을 통해 학문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대학 생활을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기대와는 별개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는 아버지의 따뜻한 성격을 닮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머니의 현실적인 성향 덕분에 계획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미선 씨는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미선 씨는 연애 시절까지 도합 17년의 시간 동안 남편이 지나온 사계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유명한 미대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대학의 다른과 학생이었는데 3살 많은 남편과는 교양 수업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려 깊고 섬세한 사람이었으며 남편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 같아 그녀는 남편의 그림을 참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자취생이었습니다. 남편은 입시학원 강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고, 회사원인 아빠와 주부인 엄마를 둔 평범한 집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도와주고 싶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내기도 하고, 반찬을 사서 남편의 자취방 냉장고에 몰래 채워 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내심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나중에 자기가 화가로 성공하면 그때 나한테 다 갚아. 알았지? 그녀는 진심으로 남편을 응원하고 믿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본 사람 중 가장 재능 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은 그녀에게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 내가 농사일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말했었지. 원래 우리 집이 풍족하진 않았어도 어렵게 살진 않았는데 나 입시학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대준다고 부모님이 소도 팔고 논도 팔았어. 자식이 가고 싶다는 길을 돈 때문에 막기 싫으셨나 봐. 내 남동생은 어차피 공부에 뜻이 없다고 하면서 고향 근처 도시에 있는 공장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는데 그중 일부를 계속 집에 생활비로 보태고 있어. 한창 놀고 싶을 나이일 텐데 괜히 나 때문에 집 가세가 기울어서 힘들게 번 돈 온전히 혼자 쓰지도 못하고 말이야. 난 꼭 성공할 거야. 날 이렇게 믿어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비록 지금은 내가 미선이 너한테 신세 지고 있지만 내 말처럼 나중에 꼭 보답할게. 나 믿어줘서 고마워. 남편은 묵묵히 노력하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자존심을 세우기에 급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남편이 듬직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옆에서 그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보다 먼저 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몇 번 대학 동기 혹은 선후배들과 돈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 유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점점 세상에 내놓을 기회가 적어지자
남편은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분명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나름 기대를 받던 학생이었는데 사회에 나오자마자 세상에게 외면받으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겠죠. 그녀는 그런 남편에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청혼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거절했습니다. 나처럼 미래도 불투명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해? 그건 욕심일 뿐이야. 미선이 너도 불행해질 길이야. 물론 오빠 성공하겠지만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아니면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날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려고? 아니면 나중에 성공하면 나 버리고 딴 여자 만나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절대로 아니지. 그러니까 결혼이 뭐 별건가. 손 꼭 붙잡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헤쳐나가는 거. 그게 결혼이고 부부지. 오빠가 제일 힘든 시긴 바로 지금이야. 나 오빠 옆에서 오빠를 도와주고 싶어. 나 번듯한 회사 취업도 성공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결국 남편은 그녀의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의 엄마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남편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남편을 집에 처음 데리고 간 날, 어머니는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직업이 화가라고? 자네 지금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 지금은 그림으로는 돈을 못 벌고 있고요. 미술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하면서 130 정도 벌고 있습니다. 130. 어머니는 남편의 적은 급여를 듣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이 결혼 허락 못한다. 결혼은 현실이야. 둘 다 모은 돈도 없이 월세방 빼서 대출받아 집 구하겠다는 거? 뭐, 그것까지 내가 이해해 보려고 했어. 그런데 월급 130은 너무하지 않나? 요즘 화가며 연예인이며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100명 중 1명도 성공할까 말까 한다더라. 근데 내가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능성만 믿고 내 인생을 걸겠다고? 너 정말 인생 말아먹을 셈이야?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베란다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결국 그날 자리는 더 이상의 발전 없이 끝났고 그녀는 어깨가 축 처진 남편을 따라 나가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그녀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할까 봐서요. 그런데 남편은 도리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귀하게 키운 딸을 나 같은 가난한 화가한테 시집 보내려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그래도 난 너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장모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하고 잘할게. 남편은 정말 자신의 말처럼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을 하루 더 늘렸고 어머니의 모진 소리에도 꿋꿋이 그녀의 집에 찾아와 얼굴을 비췄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서로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 또한 남편과 곧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버티자 어머니도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는 아버지의 공이 컸습니다. 사람이 벌이는 좀 적어도 됨됨이가 좋고 성실해 보이더만 게다가 당신이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본 척만 척해도 뚝심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뭐든 할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좋다는데 부모가 허락 안 해주고 배길 수 있나? 당신도 이제 그만 세우고 그 총각 우리 사위로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둘은 어머니의 반대를 꺾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듣던 대로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해온 탓에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서울 처녀라 그런지 손이 참 곱다. 곱게 자란 서울 처녀가 우리처럼 없는 집에 시집 온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아가, 너에게도 딸을 보내주신 너희 부모님께도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구나. 시동생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수님, 정 결혼해서도 저희 부모님 모시고
여기서 같이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형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혹시 매달 용돈 같은 거 보내실 생각일랑 마시고요. 시댁 식구들은 행여 사정이 넉넉지 않은 자신들이 그들에게 짐이 될까 연신 자신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워 그녀는 도리어 시댁 식구들에게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둘은 친정아버지가 도와주신 5천만 원과 남편이 모아둔 약간의 돈, 그리고 남편이 살던 월세 보증금을 빼서 보증금 5천에 월세 60만 원짜리 작은 빌라 반전세를 얻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혼수를 채워 넣고 결혼식을 올리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에휴, 첫 제사인 결혼할 때 아파트에 왔는데 전세도 아니고 반전세라니. 이거 원. 어머니는 반전셋집을 얻었다는 말에 연신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는 그 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이 2개나 되었고 제법 널찍하며 볕도 잘 드는 거실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애 3년 후 어렵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꽤나 고됐습니다. 노미선 씨와 남편은 결혼 후 둘이서 생활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결혼한 지 2년 뒤 그녀가 임신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임신한 지 5달쯤 되었을 때 남편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림 그만 포기하고 회사 들어갈까 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불확실한 내 꿈만 쫓는 건 가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생각인 것 같아. 당신 회사 육아휴직도 무급이잖아. 남편의 말에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화가로서의 성공을 꿈꿔왔는지 누구보다 그녀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결심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 내가 당신 꿈 포기시키려고 당신 설득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당신이 화가로서의 꿈을 포기하면 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그리고 나 친정에서 결혼할 때 비상금으로 챙겨준 돈 있어. 그걸로 육아휴직 기간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뭘 했어. 당신 행복하게 해준댔지? 나만 믿고 당신은 계속 그림에만 집중해. 내 남편 할 수 있다. 사실 그녀가 말한 비상금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돈은 바로 얼마 전 그녀의 친정엄마가 건네주신 돈이었죠. 남편이 대리운전 일을 나간 평일 저녁, 엄마는 그녀에게 집에 있냐고 묻더니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양손엔 짐을 한가득 들고 말이죠. 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손에 그건 뭐고? 기왕 올 거면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 오지 그랬어. 내가 뭐 예쁘다고 그놈 얼굴을 보러 오니? 없는 거 알고 왔지. 아유, 냉장고 꼬라지 좀 봐라. 뭐 있는 게 없어. 있는 게 뭐야? 엄마 들고 온 거 전부 다 반찬이야? 엄마가 2손 가득 가져온 반찬들을 살펴보니 오이지 무침과 두부 부침, 시금치 나물과 제육볶음 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중 몇 개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맞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뿐이었습니다. 특히 엄마표 오이지 무침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친정에 갈 때마다 남편은 엄마가 만든 오이지 무침만 먹어도 2그릇은 거뜬히 먹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응. 엄마,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이 많네. 그래. 김서방이 뭘 좋아하는데? 우연히 겹쳤나 보네. 엄마는 애써 딴청을 피웠지만 그녀는 엄마가 내심 남편을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을 한번 휘둘러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그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1,000만 원 넣어놨다. 너도 임신한 마당에 조금 있으면 일도 쉬어야 하는데 돈 필요할 거 아니냐. 그리고 김서방 그림 그리는데도 돈이 꽤나 들어간다며. 넌 정말 불효녀야. 내가 시집간 딸 걱정을 아직도 자나 깨나 해야 되겠어? 너 이거 절대로 김서방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도와준 거 알면 그놈이 앞으로도 처갓집 믿고 나태하게 굴지 누가 알아? 엄마,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하지 마. 돈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없는 법이다. 기댈 곳이 있으면 사람 마음은 다 해이해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너희 절대로 둘째는 갖지 마라. 지금 찾아온 아기 하나만 낳아. 아기 하나 가진 것만으로도 이렇게 벅차하는데 둘째까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래? 둘째 낳으면 첫째까지 다 개고생 시키는 거야. 엄마 말 명심해. 그녀는 그 다음 해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반년 뒤 돌도 안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복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그녀의 여동생 또한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부모님은 사위 셋을 모두 보게 된 것이죠. 세 자매가 모두 결혼하면서 친정 모임 자리는 무척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사위 셋의 언니가 낳은 딸, 그녀의 아들까지 더해졌으니 말입니다. 노미선 씨의 형부는 골프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고, 제부는 대기업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부만큼 부자는 아니었지만, 제부는 집안 사정이 넉넉했던 사람인지라 결혼할 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 눈에는 그녀의 남편이 더 미워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친정 모임만 했다 하면 남편을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큰 사위 굴비 좋아하지? 자, 제일 실한 놈으로 먹어. 큰일 하는 사람은 잘 먹고 다녀야 돼. 우리 막내 사위도 많이 먹고. 형부와 제부만 챙기는 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어머니가 남편에게만 주지 않은 굴비를 발라 남편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남편을 눈으로 흘기며 뻔히 들으라는 듯 투덜대셨습니다. 에휴, 그것도 입이라고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애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일하는 자기 마누라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지는 못할 망정. 여보, 그만해. 예술가가 이름 날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배고픈 시기가 길수록 성공의 맛이 더 단 거야. 많이 먹게. 김서방, 이 예술이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렇지? 아버지는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어머니에게 눈치를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입을 삐죽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형부가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번에 우리 동서한테 고마운 일이 많았어요. 제가 요새 그림에 취미가 생겨서 그림 살 일이 좀 있었는데 뭘 사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김서방한테 같이 좀 봐달라고 부탁했죠. 김서방 안목이 아주 탁월해요. 벌써부터 가격이 오른 그림이 2점이나 된다니까요. 다들 제가 화가인 손아래 동서를 뒀다고 절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김서방 덕분에 제 면이 아주 단단히 섰어요. 그림을 잘 보면 뭐합니까? 정작 본인은 사서 투자할 돈이 없는데. 아, 죄송해요 둘째 형님. 들으시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여보, 그만한 벌이 안 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림 앞에선 영 까막눈인 사람이 왜 끼어들어. 형부는 그녀의 남편을 무척 좋아해 주었습니다. 반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부는 은근히 어머니를 따라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종종 내뱉었습니다. 다행히 제 동생이 먼저 자기 남편에게 면박을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언제 한 번만 걸리라는 식으로 제부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종종 남편과 따로 만나 술을 사주기도 하고 남편이 비싸서 차마 못 가던 전시회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네 부부가 그녀의 집으로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과 술을 마시던 형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힘내. 나도 원체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어. 갖은 무시와 조롱을 견디며 있는 놈들 수발까지 자처했지. 그래도 난 자네를 보면 알아. 심지도 굵고 성품도 좋고 성실한 자네 같은 사람은 뭘 해도 꼭 성공할 거야. 터널이 좀 어둡고 길면 어떤가? 넌 분명 끝이 있을 거야. 게다가 자넨 누구보다 든든한 지지자인 처제가 있지 않나?
저런 훌륭한 배필을 얻은 것만으로도 자네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지. 안 그런가? 그녀는 첫 아들을 낳고 2년 뒤 딸을 출산했습니다. 둘째는 절대 낳지 말라던 어머니의 당부가 떠올랐지만 이미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그때 그녀와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첫째까지 굶겨 죽일 작정이야? 내가 둘째 낳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 그 반전세 집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 낳기만 하면 다야? 이 책임감 없는 것들아. 김서방, 자네도 그래. 자식들 제대로 키울 돈이 없으면 자네부터 조심해서 써야지. 남들은 딸 시집 보내면 사위 덕에 웃을 일만 가득하단데 난 자네만 보면 속병이 나, 속병이. 내가 요즘 식당에 걸린 그림만 봐도 부하가 치미네. 자네 생각이 나서 아유, 속 터져.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그녀의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그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둘째를 낳은 이후 남편은 친정에만 가면 눈에 띄게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을 다독여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명절마다 꼬박꼬박 얼굴을 비추는 남편을 두고 그녀의 어머니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휴, 명절이라고 꼬박꼬박 얼굴 비추는 저놈한테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오지 말라고 폐악을 부려야 하는 건지 원. 그러자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당신 그만 좀 해. 이러다 말로 정말 둘째 사위 말려버릴 작정이야. 김서방이 뭐 돈 안 벌고 가만히 있었어? 둘째 낳은 뒤로 학원도 하나 더 나가고 대리운전도 하루도 쉬지 않고 뛰잖아. 그 와중에 꿈 포기 안 하고 그림까지. 그리고 있으니 얼마나 장해. 김서방 어깨벽에 기죽을 거 하나 없어. 사람이 잔뜩 움츠러들고 살면 기회가 자기 올 곳이 아닌 줄 알고 오던 기회도 도망가 버리는 거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어머니의 구박에 그녀는 남편에게 친정에 당분간 가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지금 못났다고 장인 장모님께 딸이랑 손주들 얼굴을 안 보여드리면 어떡해. 난 괜찮아. 장모님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 나 잘 알고 있어. 게다가 당신이 없는 살림에도 가끔씩 우리 부모님께 용돈 보내드리고 늙으신 우리 부모님 돕겠다고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 내려가서 농사일 도와주는 거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내 동생하고 재수 씨도 당신한테 무척 고마워하고 있어.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만큼 나도 장인 장모님께 효도하는 사이가 되고 싶어. 지금은 물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자주 찾아뵙기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던 해, 형부가 불러서 술 한잔하고 오겠다고 나간 남편이 밤늦게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쉬. 애들 깨. 당신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나한테도 기회가 왔어, 기회가. 기뻐하는 남편의 말에 그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들은 그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늘 형님이 부른 술집에 나가 보니까 나도 사진으로만 본 적 있는 분이 형님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예전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유명한 화가 말이야. 벌써 70이 훌쩍 넘으셨는데도 풍기는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거기 계셨는데? 형님이 취미로 그림 모으시잖아. 그런데 일전에 그분 그림을 구하면서 인연이 생겼나 봐. 그분이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형님이 골프 사업을 하니까 그걸 계기로 많이 친해지셨다네. 있지. 얼마 전에 형님이 내 생각이 나서 내가 선물로 드렸던 그림 몇 점을 그분께 보여드렸대. 그런데 그분이 내 그림을 보고 나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형님이 오늘 자리를 마련했던 거래. 남편은 그 화가와 술을 마시며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나중에는 가정사까지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소 팔고 논 팔아서 결국 가세가 기울었다는 말이랑 나만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
처가에도 매번 걱정만 안겨드린 못난 사위인지라 날 믿어주고 지지해준 부모님과 당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언젠가 반드시 그림으로 꼭 성공하고 말겠다고 감히 선생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지.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당신 너무 놀라지 마. 그분이 내 인생이 본인 인생과 너무 닮았다고 하시는 거야. 자신도 가족들이 자길 위해 살림 미천 다 드러내며 지원해준 덕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그분이 나한테 자기 밑으로 와서 배워보라고 하셨어. 제자 안 받기로 유명하신 그분이 말이야. 그 화가는 남편의 그림뿐 아니라 그의 사정과 성품을 보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형부는 그 옆에서 남편이 참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그 화가의 화실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대리운전과 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고 그림에만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온 기회를 놓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응원했죠.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양가 가족에게는 남편의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그러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으면 괜히 가족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 같아서 형부에게도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형부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이 무색하게도 남편의 노력은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가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남편의 그림을 보고 자신의 전시회에 남편의 그림도 몇 장 걸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화가에게 배운 지 2년 10개월 만에 자신의 그림이 전시회에서 판매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보, 선생님 전시회에 걸린 내 그림들 전부 팔렸대. 여보, 내 작품 반응이 너무 좋아. 벌써부터 그리지도 않은 내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도 5이나 생겼어. 여보, 내가 그림으로 돈을 벌었어. 돈을. 울지 마, 여보. 이렇게 좋은 날에 왜 그렇게 울어? 남편이 세상에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녀는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날을 상상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너무 낡아 보일러조차 고장나 한겨울의 패딩을 입고 생활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새 가방을 사줄 돈마저 빠듯해 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돈을 부탁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아버지의 칠순 기념 외식을 하러 가는 길에 남편은 자랑스럽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드릴 용돈 봉투에 수표로 5장이나 넣었어. 100만 원짜리로. 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동안 두 분이 못난 둘째 사위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 앞으로 차차 더 많이 보답할 거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 식사 자리에서 남편을 선두로 형부와 제부 또한 아버지에게 용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법 두툼해 보이는 봉투들에 꽤 많은 돈이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수표로 용돈을 넣어 상대적으로 얇아 보였던 남편의 봉투와는 달랐지만 남편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큰 돈을 드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가벼운 손놀림으로 불판에서 소고기를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남편을 째려보며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유, 봉투가 얇은 거 보니 택도 없는 돈을 용돈이랍시고 넣었나 보네. 어유, 저 좀 밉상. 당신, 이리 줘봐요. 얼마 들었는지 나도 좀 보게. 아니, 나한테 준 용돈을 왜 당신이 먼저 봐? 부부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같이 쓰는 거지. 보자. 우리 큰사위 봉투는 하나, 둘, 셋, 에그머니나 100만 원. 아이고, 우리 큰사위 통도 크지. 고마워. 잘 쓸게. 어디 보자. 우리 막내 사위도 50만 원이나 넣었네. 고맙네.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장모님 칠순에는 큰형님께 지지 않게 100만 원으로 드릴게요. 장인어른 칠순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나도 분발해야겠네. 장인어른, 이 큰 사위도 진심으로 칠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세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머쓱하게 젓가락을 내려놓은 남편과 심기가 불편해진 그녀를 제외하곤 말이죠. 어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옆 테이블에 앉은 아이들과 조카들은 신이 나서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위건 볼 필요도 없지. 딱 보니 5장 정도 들었겠네. 25만 원일 리는 없고 5만 원이겠구만. 에휴, 5만 원 내고 밥은 신나게 잘도 처먹네. 5만 원이요? 둘째 형님, 이번엔 좀 너무하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칠순인데 5만 원이라니 제가 다 창피해요. 어머니의 빈정거림에 제부는 비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열이 받아 제부를 노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제부는 뇌가 없어? 그런 개념 없는 똥 같은 말은 대장에서 올라오는 거야. 내가 진짜 창피한 게 뭔지 보여줘? 언니, 내가 미안해. 당신 언젠가 둘째 언니한테 한 소리 들을 줄 알았어.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 저기서 포크로 고기 먹고 있는 우리 5살짜리 딸보다도 못해. 당신은. 그녀와 동생의 말에 제부는 입을 삐죽이며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들 그만하라며 말렸습니다. 당신, 말 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우리 귀한 사위들 셋 다 모두 고맙네. 이 돈은 내가 잘 뒀다가 좋은 데 쓸게. 그러면서 아버지는 남편이 창피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남편이 드린 봉투는 열어보지도 않고 안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런 아버지를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봉투도 열어봐. 그래도 아빠, 둘째 사위가 마음을 담아들인 돈인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이고,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우리 김서방을 내가 서운하게 만들 뻔했어. 자, 어디 보자. 우리 김서방 마음 좀 받아볼까? 아버지는 황급히 사과하며 남편이 드린 용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속에 든 수표를 꺼내 든 순간 친정 식구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표네? 너희 사정도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무리를 했어? 10만 원짜린가?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만 원짜리 5장, 500만 원? 뭐? 500만 원? 아버지는 너무 놀라 순간 모든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는 얼어버린 아버지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아 들고 수표의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 자네 이 돈 설마 어디서 훔친 거 아니지? 자네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이 나서 우리한테 용돈이랍시고 덥석 줘. 엄마, 훔치긴 뭘 훔쳐. 내 남편 그럴 사람 아니거든. 남편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며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거 제가 처음으로 제 그림들을 팔아서 번 돈입니다.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운이 좋았는지 드디어 빛을 보려고 하나 봐요. 제가 잘 되는 데는 형님 덕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 은혜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가난한 사위한테 귀한 딸 시집 보내시고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죠. 제가 두 분 마음고생 시켜드린 만큼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500만 원뿐이지만 두 분께 받은 만큼 많이 곱절로 더 갚아 나갈게요. 남편은 허리를 숙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입만 벌린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림을 판 날 남편에게 소식을 들었던 형부는 껄껄 웃고 있었고 언니와 동생은 영문을 몰라 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남편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제부만이 입을 꾹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남편을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장안의 장에 자네가 잘 될 걸 진즉에 알고 있었다만. 막상 그날이 오니까
이 기쁜 마음을 주체를 못하겠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버지는 감격에 눈시울까지 붉히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조금 전까지 남편을 구박했던 것이 많이 부끄러우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원망스러운 마음 반, 남편이 자랑스러운 마음 반으로 놀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고 있어? 엄마도 한마디 해야지. 엄마가 나 위해서 그런 건 아는데. 그래도 이 사람한테 그동안 모진 말했던 거 사과해야지. 이 사람 아직 유명하진 않지만 곧 유명해질지도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 사위 자랑 안 할 거야? 아니, 뭘. 아유, 그래. 축하하네. 어머니는 뻘쭘한 표정으로 남편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우물쭈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말이 좀 심했네. 난 그냥 다 속상해서 그랬어. 아무튼 축하해. 고생 많았네. 남편은 어머니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죠. 13년 동안 못난 사위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 내가 딱히 기다리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사위가 이렇게 잘 풀렸다고 하니 나야 좋지. 좋네. 좋아. 어머니는 이 상황이 너무 민망한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하더니 차에 싣고 온 또 다른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본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선물은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의 초상화가 담긴 커다란 금태 액자 2개였습니다. 우와, 할아버지랑 할머니다. 엄마, 그림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랑 완전 똑같아. 그건 남편이 직접 그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상화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감탄하며 그림을 구경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시선은 자신의 초상화의 제일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문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꾹꾹 눌러 쓴 진심 어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모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둘째 사위 올림. 뭐야? 아니, 왜 내 초상화엔 아무런 말도 안 적혀 있어? 아버지는 그 문구를 보며 너털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거. 사위 사랑은 장모가 아니라 장모 사랑은 사위일세. 당신 복 받은 줄 알아. 아, 그렇게 구박을 했어도 둘째 사위는 장모가 최고인 모양이야. 당신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 그동안 김서방한테 못되게 군 게 엄청 미안한 모양이지? 어머니는 흐느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감격에 겨운 듯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자네 왜 나한테 원망 한 번을 안 하나? 왜 이렇게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장모님, 저 다 압니다. 장모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저 몰래 생활비도 몇 번 도와주시고 저 좋아하는 반찬들만 만들어서 종종 싸다 주신 거요. 저희 집에 오이지 무침이 끊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몰랐겠어요. 장모님이 저 걱정하고 생각해 주시는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제가 어떻게 장모님을 원망할 수 있었겠냐고요. 남편은 차분하고 진지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모질게 말씀하신 것도 다 미선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서 그러셨던 거, 또 저도 분발하라고 다그치신 말씀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저 장모님 하나도 밉지 않아요. 오히려 장모님이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전 아마 지금쯤 그림을 포기하고 그냥 어중간한 회사원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젠 장모님 입에서 모진 말씀 안 나오도록 더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장모님, 이제 저 없을 때만 저희 집에 몰래 오지 마시고 저 있을 때 오셔서 저 좀 대놓고 예뻐해 주세요. 아유, 고생하신 사돈 어른들부터 챙길 것이지. 뭐 한다고 이런 거창한 걸.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너무 못되게 군 거 전부 다 사과할게. 정말 미안했어.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만 말고 사위 좀 안아줘. 이 사람, 엄마가 매번 첫째랑 막내 사위만 안아준다고 얼마나 형부랑 제부를 부러워했었는데. 그래, 우리 둘째 사위 한번 안아보자.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찔끔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녀도 합세해 네 사람은 부둥켜 안고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하다가 어른들을 따라 웃었고, 언니와 형부, 동생은 그들을 보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오직 제부만이 머쓱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식사가 끝나고 룸에서 나올 때 남편에게 조용히 죄송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칠순 파티는 모두가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남편은 여전히 유명해지지는 않았지만 매달 그녀와 아이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남편의 그림을 찾는 사람이 조금씩 늘었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개인 전시회도 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지금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정말 그들에겐 귀인이었던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선생님의 화실에서 나와 자신의 작업실을 따로 꾸렸지만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남편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덕이 아니라 남편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실력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주 약간의 물꼬를 터줬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아직 큰 유명세를 얻지 못했지만 언젠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게 될 그날을 꿈꾸며 희망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한 거라며. 이 돈 모아서 너 이사부터 가. 엄마, 저희 돈 충분히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청약도 당첨돼서 내후년에 새 아파트로 들어가요. 그때가 되면 드디어 반전세살이도 끝이겠죠. 그동안 월세가 계속 올라서 매년 걱정이었지만 이제 이사 갈 생각을 하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시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50만 원씩이지만 앞으로 돈 더 많이 벌어서 두 분 호강시켜 드릴게요. 우와, 우리 엄마 아버지 큰아들 한 번 잘 키우셨네. 우린 언제 자식 다 키워서 자식 덕 좀 봐보려나? 왜 자식 덕을 봐? 이 형 덕을 봐야지. 그동안 부모님 잘 모셔줘서 고마워, 재수씨.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식구 꼭 더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드릴게. 이 집은 너무 낡았잖아. 드디어 시댁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남편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동서도 드디어 일이 풀리기 시작한 남편을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형부가 수레떡이 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그녀가 깜짝 놀라자 형부는 웃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김서방이 그동안 나한테 얻어먹었으니 자기가 비싼 술을 사겠다면서 그 독한 양주를 뭣도 모르고 시켰다가 저렇게 훅 가버렸어. 그러곤 나한테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고 술에 취해서 계속 중얼거리더라고. 이거 참 감사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니까 오히려 민망한 거 있지.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무튼 김서방이 잘 돼서 나도 너무 좋아. 처제, 얼마 전엔 내가 좀 알려줬더니 골프도 곧잘 치더라고. 정말 김서방하고 난 영혼의 단짝이라니까. 제부는 가족 모임에서 남편과 형부가 친해 보이는 걸 보고 내심 부러웠는지 요즘 남편에게 은근슬쩍 연락해 자신도 끼워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저도 같은 집안 사람인데 좀 껴주세요. 저 외로워요. 형님들. 그녀는 지난날 남편을 은근 까내렸던 제부가 얄미워서 딱밤이라도 한 대에 쥐어받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저 웃으며 다음번 형부와의 술 약속에 제부도 꼭 부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착한 건지 속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친정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남편을 예전보다 더 반기셨습니다. 한번 뱉은 일은 꼭 해내고야 마는 김서방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 하지만 가장 변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둘째 사위 왔어? 아이고, 한번 안아보자. 오느라 고생했어. 배고프지? 이 장모가 솜씨 한번 부려봤네. 얼른 와서 앉아.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지 남편에게 대면대면 굴던 어머니도 이제는 친정에 가면 손주들보다 남편을 먼저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갈 때면 무슨 날도 아닌데도 항상 식탁엔 거의 15첩 반상이 차려져 있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탑처럼 쌓여 있는 건 뭐니 해도 어머니의 오이지 무침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못 받은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다며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꾸만 친정에 가자고 했고 그녀가 겨우 말려서 덜 가게 된 횟수가 2주에 한 번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외손자가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며. 이제 11살이 된 그녀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그림 솜씨가 무척 좋았습니다. 미술대회에 나가 매번 상을 받아 올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은근슬쩍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술을 한다고 하면 시킬 거야?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웬만하면 안 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기어코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면 어쩌겠어 시켜야지.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믿고 나아가게끔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해주는 사람이니까 속 좀 썩어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남편은 옆자리에 앉아 신나게 갈비를 뜯고 있는 9살 배기 둘째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연수는 부디 예체능 말고 공부에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 모습을 보니 그녀는 요즘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괜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남편은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내가 꼭 당신 호강시켜 줄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복이고 행운이야. 그녀는 괜히 쑥스러워져서 밥이나 먹어라며 남편에게 틱틱댔지만 사실 남편의 진실된 말이 감동으로 다가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남편의 작은 성공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이제 막 오르막길의 초입에 도달했을 뿐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오를 수 있는 산 언저리까지 다다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인내와 노력은 그녀가 정말 존경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응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가 미선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